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태년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당정 협의 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실 텐데 예. 이렇게 한겨레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집권 여당 정책위 의장 참 엄청나게 이제 바쁜 자리인데요. 이 임기가 있습니까? 언제까지죠? 원래는 이제 당대표하고 임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로 저도 임기가 끝납니다. 다음 대표하고 또 다시 정책위 의장을 계속하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떨어지고 또 고용지표가 많이 나쁘고 이런 상황인데 이 경제가 지금 왜 이렇게 안 좋은 건지 또 내년에는 좋아지는 건지. 예, 지금 이제 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우리가 올해 성장률 3%로 전망을 했다가 네. 2.9%로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큰 틀의 조정은 아닌 거죠. 뭐 미세 조정으로 봐야 되고요. 실업률은 지금 한 4%대 지금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률도 전년 동기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은 한 60%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고용률 또 성장률 이게 지금 크게 무너진 것은 아닌데 말씀하셨던 대로 일자리 개수가 많이 낮아졌고, 이제 증가율이 낮아졌고, 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올해 3만 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네. 요 3만 불 시대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한 2.5% 정도를 유지를 했었고요. 이게 그만큼 국가 경제의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과거에 고도 성장하던 시기하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게 그렇게 뭐 6%, 7%, 8%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규모 자체도 그렇고요. 성장률로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의 3만 불 시대보다 조금 상회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른 나라도 또 3만 불 시대 보면은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4%대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그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4%대 초반입니다. 물론 뭐 더 줄여드려야 되는데요. 7월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7월 달에 이제 전월 동기 대비 일자리 숫자가 증가율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주 딱히 하나가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인구 구조도 있고요. 또 네. 산업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구조 조정 문제도 있고 뭐 경기 요인도 있고 또 뭐 정책적 그런 또 일부 정책적 요인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원인을 잘 진단해서 거기에 맞게 제대로 처방을 하고 또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J커브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J커브 곡선 네. 효과라는 조금 게 있지 내려가다가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효과가 또 크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복합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펼치고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을 좀 급속하게 많이 올리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중소자영업자들이 곧 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도대체 뭐 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 워낙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 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어떻게 보면 난제 중에 하나가 소득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잠재 성장률도 어떻게 보면은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요.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면 기업에 있어서의 소득은 기업 소득이 한 255% 정도 성장할 때 가계 소득은 그 한 절반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 가처분 소득은 소비로 이어질 거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공급을 촉진하게 되는 생산을 촉진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급격한 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용해야 되는 층에 있어서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게 맞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갖는 비용 부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또 임대료가 있을 거고, 뭐 카드 수수료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 수수료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뭐 어저께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어떤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요인에서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인상률을 임대료 인상률을 억제하고요. 카드 수수료도 낮추고 더 나아가서는 제로페이 간편 결제 아예 수수료가 없는 결제 수단들을 반드시 올해 안에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시장에 출시를 해서 그 어떤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부터도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또 가맹 본부와 갖고 있는 어떤 이 불공정한 계약 관계도 해소를 해서 어떤 뭐 수수료도 조금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영 여건들을 양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도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네. 뭐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함께 펼칩니다. 우리가 EITC가 작년 대비 올해 이제 3배를 늘리게 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에 내년이요? 한 네. 3배쯤 늘리는데요. 한 1조 2천억 정도 올해 됐었는데 내년에는 한 3조 8천억 정도 규모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 3분의 1가량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정책 수단들을 다 동원하면 비용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연 한 5억 정도 하는 매출하는 편의점이나 외식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추가 효과 혜택으로 가는 것이 한 600 몇십만 원 되고요. 네. 뭐 기존에 하던 것까지 합치면 한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설계를 했고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걸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좀 차등화해서 좀 단계적으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일리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유도 있을 텐데요. 한번 현실로 놓고 보면 이렇게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지역은 1등 국민이고 어느 지역은 2등 네. 국민이냐 오히려 우리가 사회 안정성, 뭐 국민 통합 이런 걸 네. 예, 오히려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건 쉽게 도입할 수 없는 거고요.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그것도 뭐 검토는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조 규모로. 내년에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업종별은 아니고 규모별로 그러니까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네.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큰 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어떤 야당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어떤 공격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다른 이게 성장 전략은 없고 또는 경제 전략은 없고 소득주도 성장만 갖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지금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정확하지 않은 공격이죠. 그리고 또 정확하지 않은 비판일 거고요. 분명하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또 성장 전략은 공정 경제의 탄탄한 공정 경제의 기반 하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이 양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국방에 있어서도 삼축 이야기 하는데 우리 경제 성장 전략에 있어서도 삼축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경에도 삼위일체 이런 게 있죠. 삼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함께 가야 됩니다.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바퀴 하나가 안 굴러가 버리면 자전거 못 굴리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혁신 성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금 성과가 아직 덜 나고 있어서 그렇게 뭐 착시 뭐 현상이다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심각한 양극화의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피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혁신성장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에 더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금 다 펼치고 있느냐? 네. 그럼 그렇지도 못해요.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그렇죠. 인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도입된 아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정책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작년 예산할 때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인상은 4월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은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행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야당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그럼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상향 조정된 기초연금 지금 25만 원씩 드리는 거. 네.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씩 아동수당 이것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소득주도 성장도 지금, 마련해 놓은 정책도 지금 다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진작, 소비 진작, 수요 진작과 어떤 공급을 혁신하는, 혁신 성장을 통해서 공급을 혁신하는 이게 함께 가야 어떤 포용적 성장의 어떤 큰 이게 틀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혁신 성장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은산물리를 좀 완화하고 특례를 좀 둔내는 거죠. 또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한다. 뭐 이런 혁신 성장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게 이제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혁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혁신 성장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 건데 규제 혁신은 어떻게 보면 관문, 이 혁신 성장의 입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규제 혁신만 하는 건 아니고,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혁신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지금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은행들을 보면은 제가 아주 그냥 심하게는 우리 은행들이 참 후진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후졌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 뭡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그래서 예대 마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게 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평가해서 기술에 투자를 해준다든지 모험 투자를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건 시장에서는 이 금융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어떤 스케일업 기업들 그러니까 창업 기업들이나 성장 기업들한테는 이게 금융이라는 게 계속 공급이 돼줘야 이게 피가 돌아가는 건데 우리 은행들이 우리 금융권이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태만했기 때문에 어떤 이 분야에서 금융을 혁신하는 분야도 우리가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공정이나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신기술에 입각해서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놓으면 이게 대기업들이
약탈, 뺏어가죠. 탈취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정한 가격을 주고 이렇게 사주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었잖아요. 어떤 이런 기술거래 시장을 아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예. 그다음에 M&A 시장도 활성화시켜주되 또 공정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신기술에 입각한 신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다 어우러져야 어떤 혁신성장의 어떤 완성, 이제 촉진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금융혁신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금융혁신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어떤 실적 성과 네. 이런 게 아직 덜 나고 있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정책들입니다. 재벌 개혁의 성과가 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좀 약간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 성명도 나왔고 그런 건데요. 재벌 개혁의 핵심이 과연 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러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 성명서를 보고 이렇게 또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요. 저는 김상조 위원장께서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하셔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총수 일가가 어떤 이 소수 지분을 가지고 순환 출자의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재벌을 다 지배하고 그렇죠. 책임도 안 지고 네. 사익을 편취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사 중심으로 어떤 계열사들을 재편하는 작업들이 꽤 성과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에 그 이 순환 출자 고리가 282개 기업에서 지금 41개로 감소를 했으니까 상당히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거 많이 줄었네요. 예. 네. 또 요 41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니까 실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야당이 반대해서 아시다시피 예. 야당이 반대를 해서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며칠 전에 당정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그렇죠. 안을 지금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곧 발의를 하게 되는데요. 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고 재벌을 개혁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벌의 어떤 이 갑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네. 차단시키고 있고 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정경제를 해치는 이건 범죄거든요. 그래서 요걸 엄벌을 하는 그런 또 정책들도 지금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 그런 쟁점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자, 이것도 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참 집값 문제는 참 고민스럽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네.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종부세 개편 방안 놓고 또 그것도 뭐 부족하다 이렇게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재정개혁특위에서 여러 제안들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강도가 높은 것들 이렇게 채택을 해서 수용을 했는데 이게 공정시장 가격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과표 6억 이상 초과 구간 세율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또 네. 중과세하고 뭐 근데 이제 그때 비판을 하실 때는 여러 안 중에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세수 효과가 가장 큰 걸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셨어요. 또 특히나 그 일가구 주택의 가격이 일가구 주택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 가격으로 중과세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은 가장 현실적인 그런 안, 그 다음에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안, 또 우리가 부동산 정책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부동산 정책하고 가장 맞는 그런 보유세 개편안을 만들었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개편으로 보유세의 어떤 비중이 우리 GDP의 한 1%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OECD 평균 한 1.1% 정도 되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지금 근접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과 관련,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사는 바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리브, 사는 곳이다. 이 가치에 입각해서 하여튼 끈질기게 정책 만들고 또 시행할 생각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했던. 그건 큰 교훈이 됐습니다. 네. 자, 최근에 좀 봉합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경제부총리하고 정책실장 갈등설이 있는데 직접 겪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그렇게 크게 부각해서 이렇게 비판하실 내용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또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는 또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정책실장이 다루는 것은 경제정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사회정책 포함하여 다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직접 보좌 하면서. 그래서 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경제부총리는, 조세, 뭐 또 예산, 또 경제정책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그런 또, 지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일치시켜가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건전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예컨대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경제에 기반하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이 전략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이러면은 뭐 지금 비판하는 것을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어제 예결위에서도 뭐 부총리 나와서 계속 그 점 강조를 하시던데 제가 봐도 우리가 수없이 모여서 토론을 해보지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뭐 미세하게 속도의 문제랄지 또는 뭐 범위의 문제랄지 뭐 비율의 문제랄지 뭐 이런 건 논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뭐 청와대 정부다. 청와대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너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뭐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비서실을 슬림화하고 내각과 당이 주도를 해라 뭐 이런 그런 주문이죠. 주문이잖아요. 예. 뭐 일면 타당한 말씀이시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청와대가 다 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한 건데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때는 정말 청와대가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현안의 어떤 협상, 뭐, 예를 간사를 맡고 있어서 협상을 해서, 예컨대 뭐 부총리, 그 다음에 여당 간사, 당시 여당 간사, 뭐 이렇게 저하고 합의를 해놓으면, 당의 청와대 오다를 받는, 이게 대체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원내 수석이 자유한국당의 원내 수석이 대체적으로는 친박 실세. 예. 청와대가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 했거든요. 청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오다 받고 그냥 한 판에 엎어버립니다. 아무리 협상 대표들이 합의를 해놓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정권 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당이 협상할 내용들은 당이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죠. 물론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공유하고 네. 또 조율해서 안을 갖긴 합니다만은 당이 충분한 권한 그에 대한 변경이나 협상하다 보면 또 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건 당이 정권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청와대가 다 한다 저는 아닌 것 예, 그런데 같아요. 장관들이 좀 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뭐 주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정부의 업무 분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대로 자기가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는 장관도 계시는 거고. 사람에 따라 조금 뭐 미진한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근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모든 장관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뭐 정확한 지적은 아니신 것 그렇게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권이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예년과 다르게 예전 정부와는 다르게 가장 협업 시스템 뭐 이런 게 가장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는데요.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번 정부처럼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거 처음 봤어요. 거의 뭐 눈코 뜰 새 없이 당정회의, 당청회의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런데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당은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정책은 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잘못 알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바깥으로 이견을 노출한다거나 또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어떤 우리 정책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획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이나 어떤 이견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조율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매우 충실하게 거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건 없잖아요. 당과 정부와 청와대 간에 무슨 뭐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갈등설은 없는 것 그런 같습니다.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가 심지어 공개당정청 하기 전에도 실무당정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많이 가다듬습니다. 실무당정청은 언론에 공개할 수는 그건 공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거죠. 그건. 네. 정책에 있어서 아무튼 당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청와대나 행정부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이제 설명도 요구하고 야단도 치고 하고. 그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그런가요? 네. 그다음 심지어 뭐 청와대 비서진들도 보좌진들도 수시로 당에 불려와서 설명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야단도 맞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당을 많이 존중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에 이르기 전에 대통령이 결심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당의 의견, 정무적이든 정책적이든 당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이나 행정부 장차관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는 중요하니까 당의 의견을 구해라. 이런 어떤 정책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제안하고 네. 또 뭐 청와대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제안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현안들은 당이 제안하고 당이 주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또 어떤 현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충실하게 지금 자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협업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다. 이건 자신 있게 제가 뭐 당사자니까. 대화가 밀도 있게 진행이 되는 게 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뜻과 민주당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의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계신다. 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좀 하락 추세인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좀 조정기에, 뭐 1년 좀 더 지났으니까 이렇게 조정기에 좀 들어섰고요. 네. 뭐 성과가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아까 뭐 일자리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큼 했던 성과가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또 뭐 지지도로 그렇게 또 채찍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또 한편 기대를 적고 계시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를 적은 건 성과를 아니고. 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를 반드시 내서 실적을 내서 지지도를 다시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이 협조를 해야만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입법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진정을 다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는 또 야당의 또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 가면서 어떤 협치의 틀을 만들고 작동시켜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그 동의하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개혁 입법연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구축하고 한번 가동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 입법 연대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5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대통령께서
국정 여야정 상설협의체 예, 합의하셨죠. 합의하셨기 네. 때문에 그 틀도 뭐 충실하게 이렇게 돌아가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민생입법 TF 지금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네. 3당 원내교섭단체 정책 그렇습니다. 의장들이 중심이 돼서 예. 가동 중인데요. 뭐 성과가 지금 일부 나는 것도 있고요. 뭐 또 해묵은 과제들이 의견을 지금 접근시켜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대표는 누가 되는 그럼 겁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새로 대표로 선출되는 분이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될까요? 이제 집권 2년 차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면 유능해야 됩니다. 그런 유능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 이렇게 리더십이 있으신 분이 뭐 다 유능하지만 네. 뭐 아마 그런 기준에서 우리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와 청와대를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3선 국회의원이신데 예. 어떤 정치인으로 국민들한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딱 한 줄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을 탐하되 권력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네, 굉장히 광고 카피처럼 멋진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저희 집권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시청자들께 이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 우리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아주 축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또 우리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무너진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또 여러 권력기관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한반도의 어떻게 보면 평화의 어떤 새 시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성과를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어떤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충분한 성과를 지금 내지를 못해서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경제 정책들 또 성장 정책들을 차질 없이 잘 이행을 해서 반드시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큼 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선거 때 했던 여러 가지 공약 그다음에 또 우리 집권 초에 만들어 놓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출연해 주시고 답변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